전세 상승 속도 진짜 매매 속도만큼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속도가 언제부터 빨라지기 시작했냐? 5월 말부터 지금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점이라고 그때 얘기했죠. 특히 이제 그 가속화에 불을 붙인 거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요때부터입니다. 노도강 아파트 전세가율 문시절에 6박 서울 외곽 집값 더 뛰나 요거는 아까 제가 비교했고 요것만 보겠습니다. 문재인 시절 이재명 시절 정부 1년차 전세가 상승률 KB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요게 이재명 정부 그 다음에 파란색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보다 지금 1년차 때는 월등하게 전부 다 이겼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죠. 1년 차에. 빠르다는 거예요, 지금. 심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뭐라고 했냐면요. 시작이다. 시작이라고 한 이유가 요 1년 차랑 뭘 비교를 해보면 되냐면요. 수급 조절이 굉장히 어렵고 전세 물량이 사라진 시기가 문재인 정부 때 언제였습니까? 2020년, 2021년.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죠? 2020년도 임대차 3법. 그래서 임대차 3법이 시행된 8월, 2020년도 8월하고 2021년도 8월까지 1년 하고 이재명 정부 1년 차의 전세가 상승률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완전 바뀌었죠. 똑같은 기간입니다. 임대차 문재인 정부 임대차 입법 시행 1년, 이재명 정부 1년 차의 전세가 상승률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이때 폭등한 거 보이시죠? 문재인 정부 비교가 안 돼요. 이게 폭등을 했죠.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월등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전세값들이 폭등을 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왜 폭등을 했느냐? 수급 문제. 2년을 4년으로 연장을 시키니 전세 계약 기간을 미리 가격들을 올려버리고 매물이 2년 만에 한 번씩 나올 게 4년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이때 플러스 3기 신도시의 문제 때문에 나 전세로 있어야지 사전 청약에서 본 청약 받아야지 라고 했던 사람도 많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전세의 수급 문제가 생깁니다.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문재인 정부 때. 지금 1년 지금 이재명 정부랑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임기 1년으로 하면은 문재인 정부가 조금 이렇게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였죠. 임대차 입법이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폭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 감소는 정상화 1년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감소가 정상화라고요? 대출고비 더 쪼일까 긴장.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전세 감소 정상화라는 발언에 대해서 어두운 면만 보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전세, 임차라는 게 이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요. 이게 있으면은 임대인도 좋고요. 국가도 좋거든요. 이 세 박자가 다 좋은 거예요. 임차인, 임대인, 국가. 임차인은 매월 소모되는 월세 없이 실질 주거비가 전략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전세 대출을 받으면요. 이자만 내지 원금을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는 실질 주거비가 굉장히 싸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세입자가 디딤판을 이 전세금을 디딤판을 삼아가지고 원금을 돌려받고 내가 가진 현금 플러스하고 주담대로 갈아타면서 내 집 마련 종잣돈을 마련하거든요. 그래서 주거사들 역할을 해요. 누구나 처음에는 첫걸음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도 첫걸음이 있습니다. 다 첫걸음이 있어요. 그래야지 정상을 가죠. 저도 월세부터 시작을 했고 근데 요 주거 사다리를 하는데 전세 감소는 정상화. 그러니까는 주거 사다리를 없애버리는 게 정상화입니까? 아니거든요. 집주인은 뭐가 좋냐? 집주인은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을 담보로 무이자로 큰 목돈을 융통할 수 있죠. 맞죠? 그래 적은 자본으로 부동산을 매입해서 자산을 불리는 레버리지 수단을 활용한다. 요거를 막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막이 아니거든요. 왜 막이가 아니냐? 우리가 돈을 투자했잖아요. 은행에 돈을 맡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서 이자가 나오잖아요. 은행에 우리가 돈을 준 거니까, 빌려준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은행은 예대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대출이라는 걸 일으키잖아요. 수익 사업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집주인도 단순하게 그냥 나 큰 돈을 넣고 갭으로 해가지고 변동성이 없는 집을 투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왕 샀으면 인플레이션 해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퇴도 보장받아야 되기 위해서 돈을 불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막이라고 합니다. 막이. 그래서 임차인한테는
사실은 적은 자본으로 매입해서 자산을 불리는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는 주거사다리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뭐가 좋냐? 국가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이 공익 목적이 뭐냐? 서민들 돌보는 거, 그 다음에 주거 안정화시키는 거, 이런 게 포함이 되잖아요. 이거 공공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충분히 못 짓잖아요. 지어봤자 5에서 20% 사이, 10몇 프로, 1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여기 이렇게 못하니까, 짓기 어려우니까 민간 자본을 활용해서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제공을 해주잖아요. 공익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민간에서 보완을 해주잖아요. 국가도 유리하고 임대인도 유리하고 세입자도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 유리한 것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왜 비정상이냐? 임대인이 비정상이라서. 왜 비정상이냐? 투기를 하지 않느냐. 사금융이다. 이자 없는 사금융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는 감소돼야 된다. 세입자의 안위 없습니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투기를 잡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 이게 더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규제로 과연 누가 피해를 보고 있는가. 정부는 보호를 하려는 게 서민이라는 명목상입니다. 근데 이 규제는 이 서민을 피해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금 많이 내고 돈 있는 사람들은, 이분들은 힘들지만 안전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규제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양극화가 나오는 거예요. 대출 덜 돼도 괜찮다. 강남권은 20억 이상인 거래가 절반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송파구의 20억의 거래가 아까 36에서 55로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아까지는 이거 비슷한 거 했는데, 강남구도 58에서 73, 54에서 71. 지금 매매를 보면은 거래가 고가 주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25억이 넘어가는 집은 대출이 2억밖에 안 되죠. 그런데 고가 주택의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금 보유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하고 비싼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강남권에 20억 이상이니까 30억, 40억짜리 얘기하는 거겠죠. 20억 이상이 절반, 거래가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비중이 늘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집을 사기에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입니다. 신용 조이고 금리 올리고 주담대 8% 누납. 이 사람들은 현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힘들죠. 강남권이나 비싼 아파트는 강남 대출 지수가 지금 30% 아래로 최저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겁니다. 대출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대출을 활용하는 퍼센테이지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 10.15 대책 이후에 강남의 평균 대출 지수가 37%, 39%, 33%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대출을 거의 활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대출을 활용 안 하는데 거래량이 늘어요. 대출 활용은 줄었어. 근데 송파 강남의 고가 거래는 늘었어. 이건 뭐냐? 현금 활용. 이 정도가 문재인 정부 1216 대책 때, 이때 15억 이상 대출을 다 막아버렸죠. 15억 이상 대출하지 마. 그렇게 한 거예요. 분양 9억 이상 넘어가면은 중도금 대출을 하지 마. 이제 그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도 대출 지수가 43, 41, 51로 대출 비중이 좀 높았습니다. 근데 이때보다 더 줄었어요. 대출 비중이. 근데 거래는 늘었어요. 현금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될 사람은 되고 돈 많은 사람은 삽니다. 양극화가 되는 거죠. 반면에 돈이 부족한 사람은 신용대출 조이고 1금융권 조이고 P2P 조이고, 지금 이제 대부도 조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사업자 대출 안 되게 하고 즉발 사업자들 잡아버리고, 지금 대출을 지금 대부 말고는 거의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세 대출, 이것도 막아버린다. 왜 막냐? 아니, 전세를 이용해서 다른 집을 매도를 하면은 이거 투기잖아. 이렇게 하지 마. 이제 이거예요. 근데 결국은 보세요. 전세 대출. 고가나 뭐 이런 고가 주택에 대해서 한정한다고 하지만은 전세 대출 막으면은 이것도 현금 흐름이 좀 부족한 사람들 불리하죠. 신용 대출 조이면 현금 흐르는 사람 부족하죠. 주담대 8% 오르면은 현금 많이 없는 사람 불리하죠. 이 사람들은 주거에 대한 성벽들이 점점 커지는 거고요. 주거의 성벽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강남의 고가 주택이나 이런 사람들은 현금을 이용해 가지고 대출을 많이 하지 않고 집을 산다는 겁니다. 양극화, 이거 가속. 지금 계속 이거 되고 있는 겁니다. 요 가속의 악셀레이터가 점점 빨라질 겁니다. 특히 무주택자들이 진짜 불행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 변동성이라는 게 사람들은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변동성은요, 리스크가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변동성을 이겨내거나 당연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장기적으로 우수한 자산을 발견하고 그 자산을 확대한 결과를 내가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변동성 때문에 투자 싫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은 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변동성으로 리스크를 바라보느냐, 동반자로 기회를 발견하느냐,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됩니다. 이 변동성을 이 리스크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왕 얘기를 한 김에 재미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이 두 사람 아빠랑 아들이랑 길을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가고 있고 여기 우회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한 100m 거리고 여기는 한 200m 거리, 두 배나 많네요. 그래서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당연히 일로 안 가고 여기로 가겠죠. 여기 가다 보니까는 아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요 가다 보니까 공사 중이니까 나 여기가 집인데 이 공사를 하고 있네. 나 이 집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네. 공사 중이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화가 안 났어요. 공사를 하면은 내일 가면은 굉장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 이 사람은 지금 피곤한데 여기 못 가니까 짜증이 난다, 화가 난다 이러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과 상황을 보고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쪽으로 갔지만 내일은 이쪽으로 갈 때 더 좋은 길을 이용한다 라는 관점에서 이 사람의 스트레스와 나 피곤한데 이쪽으로 못 가, 짜증나 해서 일로 투덜대면서 가는 사람이랑 결국은 스트레스를 누가 더 받겠습니까? 이 사람이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저는 이 관점,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특히 리스크를 바라보는 관점, 이 리스크를 변동성으로 인지하는 거 말고 이거를 동반자로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도 관점을 비관으로 바라보면요, 투자를 못 하고요. 시간을 기다리는데 관용적이지 않으면요,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 안 좋아의 포커스보다는요, 이 시장 속에서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